한편으로는 협상이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전선에서는 더 격화되고 있어요. 협상이 교착이 되어 있을 때 그 협상의 주도권을 쥐는 가장 확실한 힘은 전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전선에서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휴전에 있어서의 태도 뭐 이런 걸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 나고 가장 큰 공습이 6월에 1, 2, 3가 다 일어났어요. 그러네요. 그 1, 2, 3 6월에 왜 다 일어났겠어요? 여기 보시면 하루에 500발을 쐈어요. 러시아가. 누구도 관심 안 가질 때 그냥 트럼프의 취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중동 전황에 가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 공격을 이렇게 서방이 말한 정의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도대체 뭐냐 이게. 이문영 교수님을 특별히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게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리고 자꾸만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꼭 우리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럽에서 중동으로, 중동에서 사실 이란은 중동이지만 또 페르시아잖아요. 예전에. 네. 그래서 자꾸만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 얼마 전에 인도 파키스탄도 그러니까 또 거기도 또 뭐 핵 있었고요. 위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참 어지러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김프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3년의 많은 전쟁의 기원으로서만 그러니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의미도 있고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 가자 전쟁, 그다음에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뭐 전쟁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 사실은 하나가 하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중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 이란 이스라엘 관련해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관련되는 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기도 영향을 미친 게 예를 들면 이런 가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일어났었다면 그렇게 과감하게 이란을 공격하는 걸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네타냐후가 이렇게까지 공격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요. 가자 전쟁하면서 하마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란의 프록시라고 얘기되는 것들이 다 약해졌잖아요. 그렇죠. 하마스 완전히 예. 무력해졌고 헤즈볼라도 그 그렇고. 삐삐막 예.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예멘 후티도 이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가 이란이 어쨌든 러시아, 이란, 그 다음에 중국, 북한 이런 식으로 미국에 대한 일종의 연대 축을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어느 정도 끈끈한 그렇죠.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러시아까지 배후에 딱 자기가 지금은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신경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전선이 아직도 네,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뒤에 이제 러시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가정은 아닌 게 예를 들면 시리아 같은 경우요. 시리아가 작년에 그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알 아사드 정권이 아버지 아들 해서 5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는데 그걸 유지해 준 게 러시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2014년부터 해서 그 내전이 있었을 때 시리아 내전 공중에선 러시아가 그다음 지상에선 헤즈볼라가 지켜준 거였는데 네. 헤즈볼라 약해지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자기 코가 정신없고 석자고. 하니까 바로 전쟁이 일어나고 3년 만에 정권이 근데 무너져 거기 버리는 또 거잖아요. 그 정권이 아사드 정권이 또 이란하고 같은 시아파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리아 전 때문에 예. 이란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끈끈해진 것도 있어요. 그때 시리아하고 러시아가 같이 알 아사드를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정신이 없으니까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져도 뭐 도와줄 수도 없어서 해준 게 이제 망명 러시아로 하게 해준 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서로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란 그 이스라엘 요 사태와 가자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다 연동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고리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게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는 우리에게 실존적인 위협이다라는 이유로 이제 공격을 한 거잖아요. 네. 시프리라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평화연구 관련해서는 세계 탑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여기서 매년
전 세계 핵무기를 추적을 해요. 네. 그래서 매년 백서를 내거든요. 예. 이게 2024년 작년 백서예요.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공식적으로 인정된 핵 보유국은 여기 러시아,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그렇게 5국가죠. 국가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핵 보유국이 9개 나라인데 좀 전에 5개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핵 보유국이고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인정받지 못한 그러나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가 그러니까 핵탄두가 한 12,00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러시아하고 미국이 90%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여기 허락받지 못한 핵 보유국 여기 한번 보시면 이 네 나라들은요 NPT에 다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1985년에 가입했다가 2003년에 탈퇴를 탈퇴했죠. 했죠.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네. 그죠? 이스라엘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핵을 개발하면서 한 번도 제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네. 이스라엘은 NPT에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파키스탄하고 인도도 NPT 가입 안 했지만 제재 받았어요. 예. 물론 제일 북한만큼 세게 받진 않았죠. 그렇죠. 흐지부지하긴 했지만 북한은 정말 세게 제재를 받은 지금도 건데. 받고 있는 중이죠. 그럼요. 예. 근데 이스라엘은 제재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다음에 NPT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찰을 받거나 이런 일도 없잖아요. 네. 근데 이란은요 핵 보유국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NPT에 가입되어 있고요. 네. 어쨌든 그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아 얘네 좀 성실하게 사찰을 안 받아 그러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사찰받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입국이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 네네네. 가입해서 사찰도 받고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의지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입했다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사태는 이런 거예요. 예. 사실상 핵 보유국인데다가 NPT에도 가입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핵도 없고 NPT에도 가입되어 있는 이란을 공격을 한 거라고요. 네. 위험하다고. 쟤네 핵무기 개발하면 안 된다고. 예. 자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걸 또 마무리를 또 미국이 해주고.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핵이 없어요. 그런데 이란이 옆에서 막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면 그건 정말 실존적 위협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김프로님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영토가 우리나라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네. 이란은 우리나라 17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인구도 이스라엘은 900만밖에 안 되는데 9천만 명. 9천만 10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핵이 없는데 이란이 핵을 막 만들려고 하면 정말 이거는 너무 무섭죠. 그러면 제가 정말 그 실존적 위협을 이해하겠는데 이스라엘은 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물론 인구 뭐 영토는 작지만 GDP가 이란의 14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인당 GDP가 5만 5천 불 정도 되고 우리보다 높아요. 네. 이란은 한 5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을 갖고 있고 그런데 한 번도 제재를 받지도 않았고 NPT에도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핵도 없고 너무 가난하고 그다음에 NPT에 어쨌든 가입돼서 사찰을 받고 있는 나라를 위협이 된다. 핵무기 개발 못해 하고 공격을 했다라는 걸 저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아마 김프로님은 어떠세요? 이해되세요? 사실 이해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냥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unfair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여기 지금 화살표 있잖아요. 예. 이 올라가고 화살표는 있다는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핵탄두 계속 만들고 증가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저는 이것도 너무 이상한 게 그 NPT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마련되기 전에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가질 거면 다 안 가져야 되는데 누군 갖고 누구는 안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미 갖고 있어서 인정된 나라도 더 이상은 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딴 나라를 못 만들게 그렇죠. 하려면. 네. 근데 사실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1년에 100개씩 만들고 있어요. 계속 늘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 전에 한 250개 정도 이거 됐었는데 더블이 됐네요. 네, 지금 이렇게 됐고 하물며 러시아도 더 늘리고 더 있어요.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체제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공정하다라는 거죠. NPT라는 게 뭐 의미가 없네요. 저러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번 사태로 저는 더 의미가 없어졌다고 그러네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란도 계속 우리 그 평화적 이용을 위한 되게 낮은 저농축 우라늄이라 하더라도 죽어도 가지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60%까지를 400kg를 갖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혐의들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NPT 체제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감독, 뭐 제재, 뭐 여러 가지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는 전무한 거는 문제네요. 아예 없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불공정에 대한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번 전쟁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자 전쟁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가자 전쟁이 2023년 10월 7일 날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네, 김프로님 10월 7일이 푸틴 생일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가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마스가 푸틴한테 엄청나게 좋은 생일 선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건 이제 이번 이란 이스라엘 경우도 만약에 전쟁이 계속됐다면 마찬가지인데요. 전쟁이 나면 일단 유가가 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한테는 좋은 거죠. 석유 팔아갖고 전쟁 자금 되잖아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요즘에 얼마 전까지 유가 막 떨어졌었는데 네. 그죠? 그다음에 세계의 관심이 이동을 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는지도 다 까먹었어요. 네. 진짜로. 얼마 전까지 막 협상 어떻게 되느냐 네. 막 이랬는데 맞아요. 지금은 아무도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관심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물자도 이동을 하고 예. 지원도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젤렌스키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한테 올 드론 부품이 다 이스라엘로 갔다. 우리한테 올 미사일이 다 이스라엘로 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힘도 없는 영국 왕한테 갔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요것만이 아니라요. 사실은 그 가자 전쟁이 예. 러시아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한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바이든은 가치 전쟁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인권, 인도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우크라이나 편, 러시아 안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권위를 서방에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하고. 근데 가자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게 뒤집힌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물론 이제 가자 전쟁은 하마스가 먼저 공격했죠.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시작이 된 거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정당방위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가 다 이스라엘을 비난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인도적인. 네,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가 너무 그러니까.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희생자들 중에 어린이 그러니까. 비율이 너무 높았어요. 40%가 어린이였고, 무자비하더군요.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잖아요. 정당방위에도 네. 그 비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내 팔을 탁 쳤는데 네. 내가 화가 난다고 팔을 부러뜨려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비례가 맞아야 되는데 조금 더 세게 치는 것까지 조금 더 세게 치는 좀 정도여야지. 네, 근데 정당방위니까. 가자는 이 팔을 부러뜨린 정도가 아니고 초토화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긴 했어도 이스라엘한테 당장 중단하라고 비난을 했는데 그럴 때 미국이 끝까지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물론 세계가 막 하도 그러니까 바이든도 네타냐후한테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무기 계속 끝까지 대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또 그 유엔 같은 데서 즉각 중단해라. 결의안을 미국이 3번을 다 거절했어요. 반대표를 던졌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시키는 것도 미국이 반대해서 무산됐단 말이에요. 아, 그것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봤는데 미국 그 여러 대학에서 막 학생들 데모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싹 다 잡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중동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이중잣대라는 거죠. 그 바이든이 얘기하는 가치라는 게.
그러니까 민주주의 인권 얘기해도 민주주의 개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중동에 있는 그러니까요. 나라들이. 그러니까 예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서방 미국이 갖고 있던 도덕적인 권위가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훼손됐고 그게 이제 특히 중동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제가 저번에 우한 위선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숨은 민낯을 봤다고 할까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된 게 푸틴한테는 제일 우호적으로 작용한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네, 그런 게 있는데 가자 전쟁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많이 돌았어요. 이게 뭐냐면 그 민간인 사망자를 가자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비교를 한 거거든요. 저게 뭐예요? 근데 가자 전쟁 한 달 동안에 이게 민간인 사망자 수고 더 많아요? 네, 그다음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반 동안 민간인 사망자 수인데 가자 전쟁 한 달 동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어린이 사망자 수는 8배인 거예요.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 달 만이고 이거는 1년 6개월 만인데. 근데 물론 이게 작은 가자는 지역이니까. 작고 네. 그러니까 서울 한 반 정도인데 230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구 밀도라든가 그거를 비교는 해야 감안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면전이에요. 풀스케일 전쟁을 우리나라 남한 면적만한 곳이 초토화되도록 싸운 거란 말이에요. 그 전장에서. 그랬는데 민간인 사망자가 그러니까 이게 세계 SNS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닌 게 돌아다녔거든요. 야, 근데 어떻게 사망자 전체에 네. 아이들 사망자가 거의 반 가까이 되네요. 40%. 그러니까 딱 그게 인구 거기 인구 구성이 평상시 인구 구성이 230만 중에 40%가 어린이에요. 딱 인구 비례만큼. 근데 그러니까 그건 무차별 폭격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게 최종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부터 바로 한 달 전 5월 31일까지고 두 전쟁 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최근까지를 비교를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1193일이고 가자가 533일이니까 2배가 넘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 민간인 사망자가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13,000명 정도고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5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어린이 사망자는 20배예요. 이쪽은 710명인데 여기는 15,000. 야, 저게 533일 동안에 5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냥 너프하게 보면 하루에 100명씩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가자 전쟁하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란 이스라엘 관련해서는 그 핵무기 그다음에 제재 뭐 이런 그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정의라는 서방이 말한 정의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도대체 뭐냐 이게 네.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이 어떤 사실 전쟁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도덕적 권위거든요. 그래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게 물질적인 지원이 되기도 하고 이제 모랄 서포트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상실해 간다라고 하는 게 서방 편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인 것이고, 일단 러시아 편에 푸틴 편에서는 플러스인 것이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런 중동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그게 있어요. 지금 한편으로는 협상이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전선에서는 더 격화되고 있어요. 그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협상이 교착이 되어 있을 때 그 협상의 주도권을 쥐는 가장 확실한 힘은 전선에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6.25 때 엄청 했었죠. 네, 김일성은 처음에는 휴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나중에 휴전을 거의 애걸했잖아요. 그게 미군이 공중 폭격을 해서 거의 북한을 초토화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선에서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휴전에 있어서의 태도 뭐 이런 걸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이런 교착 상태에 있을 때는 전선에 더 치열해지네요. 더 그렇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면
감시가 소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목표를 더 수월하게 또는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되게 또 직접적인 영향이거든요. 이게요.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인데요. 여기 분홍색이 뭐냐면요.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부터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드론이나 미사일로 공격한 횟수예요. 그래서 여기 연한 동그라미는 미사일 공격이고 조그맣고 진한 거는 드론 공격이거든요. 근데 여기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부터 여기 확 늘어난 거 보이세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집권이 러시아가 좀 더 공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저거는 뭐 조건들을 트럼프 들어와서 우크라이나를 지원 안 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지원 안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푸틴 편을 심정적으로라도 대놓고 들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요. 또뭐 백악관 불러가지고 그렇게 호통치고 쫓아보내니까 뭐 얼싸 좋다 하고 막 했겠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날별로 그 공습이 에어스트라이크거든요. 이것도 여기 밑에 파란 건 드론이고 빨간 건 미사일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인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비약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6월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 전쟁 나고 가장 큰 공습이 6월에 1, 2, 3가 다 일어났어요. 그러네요. 그 1, 2, 3 6월에 왜 다 일어났겠어요? 여기 보시면 네. 이게 탑이거든요. 하루에 500발을 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누구도 관심 안 가질 때 그냥 무자비한 폭격을 해버리는군요. 네. 그런데다가 중동 전쟁.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 제일 탑 3 중에 여기 6월 9일이고 여기 6월 1일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그것도 있어요. 김프로는 그거 6월 1일 날 네. 우크라이나가 그 스파이더 웹 작전이래 갖고 네, 네, 네. 그 러시아 전략 폭격기를 그 드론으로 41대를 부쉈다 막 그 사건 네. 그게 6월 1일 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보복의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6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트럼프의 취임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중동 전황에 가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 공격을 이렇게 심하게 하게 하고 있는 것인 거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건데요. 요격률이에요. 이건 이제 드론의 예예요. 그러면 이거는 달별이거든요. 좀 전에 건 일별이고 이게 2023년 1월부터인데 보시면 드론의 그 쏜 양도 비약적으로 늘어났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2025년 5월 지난달에는 한 달에 4,000발을 쏜 거예요. 드론을. 네. 근데 처음에는요. 이 밑에 빨간 거는 우크라이나가 요격한 거예요. 무력화시킨 거. 네. 위에는 러시아가 쏜 거고요. 근데 초반에는 거의 요격률이 90% 정도 됐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쏜 거를 우크라이나가 거의 다 맞췄단 10대 말이에요. 중에 9대는 사전에 격추시켜버린다. 그렇죠. 공중에서. 그랬는데 그게 요격률이 점점 낮아지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갖고 예를 들면 지난달에는 전체를 4,000발을 쐈는데 지금 요격한 게 2,000발이 안 돼요. 2,000발 이상 맞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격률이 떨어지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또 이란하고도 또 관련이 되는데요. 그 전쟁 나고 2022년 한 11월 정도부터 러시아가 이란에서 드론을 되게 많이 샀어요. 그 샤헤드라고 들어보셨? 이란에서 샀어요. 네네. 이란이 드론을 잘 만들어요. 네,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샤헤드. 그때는 러시아 드론보다 나았죠. 그래서 그거를 그때는 샀는데 점점 이제 전쟁을 하면서 드론이 아시잖아. 네. 드론의 전쟁이다만 네. 드론이 너무 중요해지니까 러시아가 그 다음에 5월부터 자체 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란한테 허락을 받고 그 공장을 러시아에 만들어서 거기서 말하자면 그 이란 드론을 모델로 해서 카피를 했지만 이제 점점 이걸 개량하기 시작한 거예요. 러시아가. 점점 개량을 해서 그걸 이제 게론이라고 하거든요. 게론2 러시아 이름이 제라늄이란 뜻인데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이란 원래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것보다 당연히 더 좋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거는 그 양인데요. 요즘에 러시아가 하루에 100대씩 만들어요. 드론을. 그게 작년에 비해서 5배가 늘어난 거예요. 하루에 100대를 만들면 한 달에 3,000대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젤렌스키는 얼마 전에 막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러시아가 하루에 300대 만든다.
근데 그건 좀 과장한 것 같고요. 그 로이터인가 거기 CNN인가 거기서는 하루에 100대 정도 만드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 한 달 내내 공격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 모이면 하루에 500발씩 쏘고 그러네요. 이럴 수가 있는 거라 예. 한 5월, 6월부터는 일 평균으로 하면 250발씩 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드론을. 네, 드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미사일 얻는 거죠. 그렇죠. 순항 미사일 뭐 그다음에 그 낀잘은 이제 비싸니까 한두 발 정도 섰고 드론 압도적으로 많고 그렇게 해갖고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선에서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에 이제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 이란을 저렇게 그 미국에서 그죠? B-50인가요? 그 큰 전폭기가 가가지고 그냥 막 그럼 저걸 보고 있는 북한도 시커멓겠어요. 네? 근데 더 북한은 가깝잖아요. 핵 갖고 있잖아요. 네. 핵 갖고 있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거 네.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뭐냐면요. 미국이 이제 공격했잖아요. 네. 이란. 네. 그리고 나서 이게 SNS에서 막 돌아다녀요. 러시아 말이죠? 이건 러시아 말인데 이 말 따옴표를 이제 러시아에서 넣은 거고요. 네.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에 네. 김정은이 그 화성 17호 ICBM 네. 그 시험 발사하고 나서 김주애랑 같이 손잡고 이렇게 나오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보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두 가지가 화제가 됐는데 아니 뭐 좋은 거라고 애들을 응? 미사일 발사하는데 왜 데려 뭘 배우라고 이것 때문에 하나였고 근데 둘이 무슨 얘기하는 걸까? 이제 이런 게 우리도 막 예. 추측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러시아 사람들이 이걸 넣어갖고 이게 막 도는 거예요. SNS. 이게 무슨 뜻이냐면 러시아어인데 김정은이 김주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우린 왜 안 쐈는지 아냐? 네 아빠가 이미 해냈거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웃을 일은 아닌데 네. 어쨌든 간에 이란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는 네. 북한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거죠. 아까 보니까 50기 라고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함부로 못 쏘죠. 그거 이란 사람들이 진짜 억울해하겠어요. 우리는 근데 지금 뭐 핵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핵 물질 조금 있다고 우리를 저렇게 하냐. 북한은 뭐고 이스라엘은 뭐냐.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이란이 이렇게 됐으면 또 이란도 되게 근성 있는 옛날 페르시아 제국의 그럼요. 후예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단지 지금 눈앞에 군사적인 어떤 승리를 갖고 그거를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이 정말 어메이징할 정도로 막 그렇게 정밀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란이 너무너무 무력화됐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분노가 더 큰 분노를 낳는 거고요.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결코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지금 이겼다고 뭐 환호하고 뭐 주가도 오르고 막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진짜 아까 정의로운가? 물론 이제 이란이 뭐 핵 갖고 있는 걸 편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그건 당연한 전제고. 일단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호혜적이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지금 전황이 어때요? 그래서 현재 러시아가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는 뭐에 몰두하고 있냐면 그 완충지대 만드는데 몰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쿠르스크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공격해서 넘어왔었잖아요. 그런 일 다시 없도록 주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국경 사이에 그런 식의 그걸 이제 러시아에서 세니타리 존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완충지대 얘기하는 거죠. 즉 그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협상 관련해서는요. 완전히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4월까지만 해도 미국이 중재를 해서 우크라이나 만나고 러시아 만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5월부터는 이제 둘이 만나서 직접 만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스탄불에서. 그래서 딱 2번 만났거든요. 2번 만났는데 그래서 5월 16일 날 한 번 만나고 6월 2일 날 한 번 만나고. 그래서 6월 2일 날 둘이 뭐를 서로 교환했냐면 난 이걸 원해.
난 이걸 원해. 이걸 서로 교환했어요. 근데 전혀 교차점이 없어요. 전혀 교차점이 없는 상태로 정말 그야말로 교착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전선에서는 러시아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공격의 수위를 막 높여가고 있고, 그러나 협상장에서는 교착되어 있고 그냥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보고 있잖아요. 네. 뭐 남의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떤 그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요? 아, 그래도 뭐 이란이 좀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고.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우크라이나는 이란이 좀 동정을 하지 이란 동정심을 좀 이란네? 예. 아, 제가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같이 좀 당하고 있다. 강대국에 의해서. 예. 이제 이게요, 설문조사인데요. 사실 예. 이거는 요 사건 있기 전인데 예. 이게 미국이 그 친 게 얼마 안 예. 돼서 아직 그거 관련한 직접 조사는 없는데 충분히 이거는, 근데 이건 가자 관련해서 한 거예요. 네. 가자 있고 1년 있다가 예. 그랬을 때 이건 러시아 반응이고 미국 반응을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러시아에서 나온 건데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이 너무 했지, 너무 갔지가 러시아 한 60%예요. 근데 김프로님, 미국도 생각보단 그렇게 이스라엘 편 아닌 건 아시죠? 네. 반반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지. 예. 그다음에 아유 너무나 갔지. 그다음 모르겠어. 이게 30, 30, 30이란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는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이 너무 했지, 너무나 갔지가 60%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것이고. 근데 이게요. 그거 관련해 갖고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를 다 한꺼번에 비교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중에 누구한테 너는 더 동정심이 있니 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69%, 70%가 여기 하늘색이 이스라엘이거든요. 70%, 그러니까 사실 이 지구상의 가장 친유대적인 국가는 우크라이나예요, 지금. 저 유대인들이 많이 사나 보죠. 아니요. 근데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첫 번째는 이게 지금 가자 전쟁 관련한 거잖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침공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피침략국의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900만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중에 120만이 러시아 스피킹 인구예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소련 시절에 소련에 유대인들 많았잖아요. 많았죠.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고 아슈케나지, 동유럽. 예. 그 사람들이 소련 해체되면서 대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중에 러시아에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돌아간, 왜냐하면 그땐 같은 소련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들 다 러시아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의 한 3%, 5%가 러시아어 아슈케나지. 스피킹. 아슈케나지. 네,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라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제3의 언어가 러시아어예요. 그러니까 1위가 히브리어, 아랍어, 러시아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에 간 사람 중에 우크라이나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러시아는 더 많아요. 더 많죠. 네, 근데 이 경우는 첫 번째 이유가 같이 있는 거죠. 우린 둘 다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도 침공당한 나라야.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것도 좀 그건데, 푸틴이 계속 네오나치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근데 나치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핍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대인 싫어하지 않아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원인이 다 섞여서 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나라는 지금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요. 70%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팔레스타인 지지는 1%예요. 1%. 그러니까 미국은요, 이스라엘 지지가 38%예요. 네. 그다음 팔레스타인 물론 그거보다는 적죠. 11인데.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둘 다 뭘 잘못했지가 압도적이고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팔레스타인이 훨씬 높죠. 야. 팔레스타인 21% 지지, 그다음에 이스라엘 6% 지지. 우크라이나가 네. 어쨌든 전황도 불리하고, 그죠? 침략을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편을 든다? 물론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한 건 사실이지만 대로 맞고 말로 준 게 아니라 대로 받고 가만히로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우크라이나는 근데 이게 이제 2013년 12월이면 그 가자 전쟁 일어난 지 한 2달 됐을 때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을 빼고 이란하고 이스라엘을 해도 저렇게 나올까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이요? 네. 네, 그게 이제 요건데요. 예. 이거는 이번 사태보다 훨씬 전에 한 거긴 해요. 예. 근데 이때도요. 이스라엘 좋아요? 누구 편이에요? 했을 때. 그죠? 아. 이스라엘 편이어가 64예요. 이란 편 1이에요. 1. 이게 뭐 지금이라고 그렇게 변했겠냐고. 아. 그러니까 요런 좀 흥미롭죠. 그러네요. 이거는. 예. 이런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이중성이 있네요. 네. 예. 근데 이제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각 나라에 대한 우호도를 조사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란, 이스라엘 있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이란을 훨씬 좋아하죠. 여기 파란 게 좋아하는 건데 50%, 네. 실탄 21%. 예. 근데 그거 이스라엘은 훨씬 덜 좋아하죠. 좋아하는 게 한 25%, 그다음에 싫어하는 게 51%. 예. 이렇게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인들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이 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을 때는 팔레스타인 편이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가 있을 땐 이란 편이에요. 우크라이나는 반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강한 동맹. 그렇죠. 미국의 그게 지원. 제일 크죠. 그러니까 세계를 지금은 뭐 중국이 어떻게 보면 제2위권자로서 등장해 있지만 세계를 양분했던 이 러시아 사람들, 소련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미국과 친한 이스라엘을 우호적으로 생각 안 할 수도 있겠군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그런 게 푸틴은요 양쪽이랑 다 친해요. 근데 그렇긴 한데 이번 경우에도 푸틴은 명백히 이란 편. 예.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구의 뭐 15%가 러시아 네. 스피킹 인구인데 그 사람들 뭐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 네타냐후하고 푸틴이 워낙에 끈끈했어요. 둘이 집권 기간이 10년 넘게 겹치거든요. 근데 워낙 친해서 네타냐후가 크림반도 합병 때도 제재 안 했어요. 그렇게 친미 국가인데 네타냐후가 크림 합병 때도 중립 지켰고요. 제재 동참 안 했고 이번 전쟁에서도 제재 동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게 또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그 스탠스는 명확해요. 팔레스타인 편, 이란 편. 근데 국민들도 이제 그런 거죠. 그 G7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G7도요.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이제 우크라이나 안 좋잖아요. 이번 G7도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 성명 채택이 불발됐어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반대했어요. 아. 그 성명에 또 예. 막 러시아 비난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거 문장 빼라.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러시아 자극할 거 뭐 있니? 그 G7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러시아도 없는 놈이고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G8. G8로 해야지. 예. 그러니까 G7가 모든 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갔는데도 안 좋았던 게 예. 성명 채택이 불발된 거 아니에요. 미국이 반대해서. 이제 보통 근데 이게 전쟁 나고 처음이에요. 전쟁 나고 나서 G7에서 늘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러시아 규탄하는 성명들이 나왔는데 이번엔 그게 못 나온 거예요. 또 그랬지.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그 크림반도 합병하고 나서 그때 원래 G8에서 러시아도 들어가 있었는데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걸 갖고 트럼프가 그건 엄청나게 큰 실수다. 그때 안 쫓아내고 계속 뭔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전쟁 안 할 수도 있었어. 니네 유럽이 잘못한 거야. 실수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젤렌스키 너무 기분 나빴을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일격은 또 뭐였냐면 젤렌스키가 제재 강화하자.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전쟁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이제 된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 다 나토 모이면 제일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문제였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라 뭐가 지금 탑 이슈가 된 거냐면 드디어 GDP 5% 방위비 하기로 한 거예요. 지금 네. 유럽에서. 예. 그게 트럼프가 옛날에는 너네 GDP 2%까지는 국방비로 편성해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5%로 올리기로 한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러시아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가 사상 최대 GDP 퍼센트를 국방비로 편성했거든요. 예. 몇 퍼센트 편성했는지 아세요? 3%요? 6%. 아, 사상 최대인데. 최대인데. 그러니까 전쟁을 막 풀스케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사상 최대로 GDP 퍼센트 책정한 게 6%인데 근데 전쟁 안 하는 나라가 5%예요. 어떻게 5%를 책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놀란 게 그 헥세스가 유럽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원래 이제 3.5 플러스 1.5 해서 어쨌든 5%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헥세스가 아 잘했어. 그리고 나서는 자 이거는 이제 아시아 우리 동맹에게도 요구를 5%. 해야 돼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북대서양이 아니에요. 우리 네. 나토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왜 아시아 국가를 자, 그런데 교수님, 이게 2021년 2월이었나요? 2022년 1월, 네. 2월, 그죠? 그러니까 2023, 2024, 2025, 3년 반이 됐네요, 그죠? 네, 4년 차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네. 야, 이게 뭐 한 달 만에 끝난다는 전쟁이 이게 뭐 전쟁의 상시화가 이런데 언제쯤 어떻게 끝날까요? 안 끝나요? 금방 안 끝날 것 같아요. 금방은 아니죠, 벌써. 네. 네. 막 이런 아이고. 얘기도 나와요. 네. 2028년대에 끝난다는 얘기도 나와요. 왜요? 트럼프 네. 임기 끝나기 직전에 끝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우크라이나 정착자가 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예. 어쨌든 음. 조만간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음. 근데 이제 사실 요즘에 이제 몇몇 기업에서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러시아 관련해서. 네, 러시아의 이제 한국 기업 관련해서 예. 본인들의 비즈니스죠. 근데 그분들이 항상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그래서 이거 전쟁 언제 끝나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시 들어갈 때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빨리 안 끝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면 되게 이제 낙담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낙담하실 일은 아닌 게 왜 꼭 전쟁이 끝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쟁이 다 끝나서 들어가면 네. 다른 데도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파이가 작아지잖아요. 지금 뭐 제재 받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러시아. 근데 그 김프로님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러시아에 있던 기업들이 전쟁 나고 다 철수한 걸로 알고 계세요?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네. 있던 기업의 80%가 거기 있어요. 그게 우리 기업만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예. 싶은 게 있는데 이거거든요. 우크라이나에 이제 어떤 단체가 있어요. 예. 그 단체가 리브 러시아라고 하는 단체예요. 러시아를 네. 떠나라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단체가 하는 게 뭐냐면 러시아에서 아직도 기업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의 숫자, 예. 떠난 숫자, 음. 그걸 맨날 카운팅을 해갖고 안 떠나고 있는 기업들한테만 메일 보내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예. 이제 이건 큰 기업들만 한 거겠죠. 전쟁 전에 러시아에 4,181개의 기업이 있었어요. 예. 다 합쳐서 어느 나라건 간에. 예. 근데 그중에 남아있는 나라가 이게 지금 6월 23일 기준으로 지금입니다. 지금. 예, 2,312개예요. 반 이상 남아 있네요. 반 이상이 남아 있는 거죠. 우리 다 떠난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 그렇지 네?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완전히 철수한 경우. 예. 그다음에 이건 뭐 영업 중단이건 뭐 해갖고 하여튼 예. 그러니까 남아 있는 기업이 반이 넘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2023년 보고서예요. 2024년 건 아직 안 나왔는데 예. 그 중에 다국적 기업이요. 예. 1,600개예요. 이 중에. 예. 근데 그게 2022년으로 따지면 다국적 기업은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죠. 4분의 3이 남아 남아 있어요. 있는 거예요. 어휴. 이 기업들이 이 2023년에 총 매출액이 네. 한 2천억 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러시아에 낸 세금, 예. 법인세죠. 그게 210억 불 정도인데 어휴. 그 김프로님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으세요? 미국? 이러면 너무 재미 없어지는데 일부러. 맞춰버리시면 안 되는데 맞아요. 예. 미국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 프라피텍스 법인세를 누가 제일 많이 내고 있냐 2023년에 이거 지금 순위를 매기면요 네. 중국은 4위예요. 나머지 네. 다 제재하고 있는 서방 기업들이라는 거죠.
참 이거 지금 이중적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개가 제가 아까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호의, 예. 하여튼 이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여기 미국은요, 요 한 해에만 그 세금만 이게 10억 불 정도 낸 거인 거죠. 예. 그죠?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떤 기업들이 이제 남아서 하고 있느냐 보면 필립 담배. 모리스, 그다음에 제펜 타바코. 저것도 담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빼고 나면 이렇게 중국이 네. 많이 있지만 중국은 주로 자동차들 뭐 이런 것들인데 네. 그거 빼고 나면은 서방 기업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하나도 없네요, 한국은. 그렇죠. 여기는 없는 거죠. 네. 아무리 뭐 제재 때문에 그래도 제재 완전 품목, 제한 품목이 아닌 이상은 예. 러시아에 남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결제를 하거나 하는데 다 방법들이 있는 네. 것이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 러시아 가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80%가 남아 있는데 예. 정말 거기서 정말 고아처럼 고군분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러시아 시장이요. 근데 또 그 빈 구멍이 뻥뻥뻥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이제 뭐 그 전쟁 용품으로 쓸 수 있고 네. 이중 용도 뭐 이런 거는 물론 안 되겠지만 그 중엔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제재 품목이 아니지? 근데 제재 품목이 아닌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구찌가 큰 것들이죠. 네. 그런 구멍들이 뻥뻥뻥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제재돼야 될 것 같은데 제재 안 되고 있다거나 그런데 무주공산이라거나 네.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그래서 우리 기업이 남아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공백을 찾아서 오히려 그 전보다 잘하고 계시는 분이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다 같이 고한데 어떤 자식은 잘하고 있는 거고 어떤 자식은 너무 힘든 거고 이제 그런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국가가 이렇게 보호의 우산을 싹 덮어주게 되면 그러면 그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러시아 정부도 우리 기업이 돌아오길 바라고 러시아 국민도 네. 우리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는 제가 특히 경제에 있어서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그게 러시아한테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럴 경우에 한국이 네. 너무 적절한 대안이 되고 있고 이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뭐 그 러시아에서 나온 뭐 보고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돌아오는 기업, 외국 기업이 돌아오는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푸틴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갈 땐 니네 맘대로지만 들어올 땐 니네 맘대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일종의 응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나가는데 러시아 국산화를 해서 근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러시아 기업들이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겠다. 근데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국 있잖아요. 네. 유럽국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교전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그 나라의 기업들 중에 많은 기업이 그냥 나간 게 아니고요. 전쟁 규탄 이러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플이나 맥도날드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에. 그런 애들은 쉽게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현대차 나오면서도요. 뭐라고 하고 나왔냐면 부품 조달이 어려워서요. 이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과 차별을 두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은요. 똑같이 유럽하고 우리나라 다 같이 비우호국 명단에 들어있지만 러시아는 그걸 분명히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 그 외무부 관리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는 게 한국이 너네가 미국이랑 동맹이고 그러니까, 네. 한국 전쟁 때부터 그랬는데 니네가 어떻게 안 들어오겠냐. 그러니까. 이해한다. 네. 근데 그 대신 무기만 직접 주지 말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우리 무기 직접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푸틴이 작년에도 그 김정은 만나러 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이 우리 간접적으로 줬잖아요. 근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그다음에 우리는 한국과 얼마든지 경제협력을 다시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은 한국 기업의
한국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작년 초에 러시아 대사가 새로 왔거든요. 그분도 오시자마자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한국은 비우호국 중에 제일 우호적인 나라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러시아는 정부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시 돌아가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상황 때문에 녹록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유럽보다 훨씬 좋은 입장에 있다라는 그러네요. 것이고 일본보다도 좋은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다가 국민들의 그 한국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는요, 네. 러시아에서는요, 한류가 9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때는 BTS 이런 한류 아니고요. 모래시계. 디지털 한류. 아니, 디지털 한류. 디지털 한류. 그러니까 그때 이미 90년대 중후반부터 LG, 삼성 하고 그때 제가 유학 갔을 때 모스크바 공항에서 모스크바 도심까지 자동차로 한 50분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막 입간판들 쫙 있었죠. 그때 입간판이 양쪽으로 LG, 삼성이 쫙 깔려 있었어요. 제가요 94년도에 모스크바를 갔었어요. 네. 제 진짜 빨리 간 사람이죠. 그때 배낭여행으로 네네. 모스크바하고 페테르스부르크를 갔는데 그때 저 느꼈거든요. 완전 초기인데도 우리 기업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노태우 정권 때 네. 국방 정책을 해서 우리가 30년 걸려서 네. 지금 자동차 시장 1위, 핸드폰 시장 1위, 네. TV 시장 9년 연속 부동의 라면 1위 시장 부동의 삼성. 1등. 아 진짜 몰랐네요. 웬만한 기업들은 다 남아 있네요. 보니까. 예? 우리는 그냥 다 나온 줄 아셨어요? 맥도날드 나갔다고 미국 기업 다 나간 줄 알았죠. 물론 이제 외교라는 게 뭐 한쪽만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너무 3년 동안 저 러시아라는 작지 않은 시장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포기 내지는 그죠? 반납을 한 상태니까 이제 살살 이제 정세를 좀 보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라던가 실리 외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나름이고 이 와중에 러시아 현지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우리 상사 주재원을 비롯한 그죠 기업인들 또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뭔가 참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한 그다음에 국가적인 또 러시아에서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진짜 그 30년 전부터 거기서 이렇게 일궈 오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 예,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너무 힘드신 그러니까요. 거죠. 거기서 10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죠. 거기서 뭐 만나자. 예. 이렇게 또 와서 시진핑도 좀 오고 트럼프도 오고 해서 우리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조금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차제에 러시아와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전략적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북 간의 평화 무드와 함께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문영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또 언제 뵙죠? 글쎄요. 또 그러면요. 그 러우 전쟁의 새로운 그 전황이라든가 또 러시아 또 우리와의 관계 어떤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을 제가 전달하면서 다음에 또 뵙기를 기약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